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직선으로만 구성된 폴리선의 각 구간에 구간별 길이를 문자로 입력하는 기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스트를 활용하는 예제니까 그걸 사용을 해서 커맨드문으로 구성을 해볼 거예요. 글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뭔지 모르실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명령어 입력을 하면 문자의 높이를 몇으로 설정을 할 거냐 물어보고 문자의 높이를 설정을 한 다음에 객체를 하나 폴리선을 꾹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각 구간에 구간별 길이가 표기되는 리습입니다. 요걸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처음에는 순서도를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번은 순서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작성을 다 해놨어요. 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생성할 객체는 문자라는 객체예요. 그러면 문자라는 객체에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엔티티 메이크라는 기능으로도 문자를 작성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했던 리습에서는 엔티티 메이크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맨드문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커맨드문으로 사용을 할 건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J라는 게 들어가죠. 요게 문자의 정렬 방법을 설정하는 옵션의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사용을 먼저 해볼까요?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문자의 시작점을 입력해달라고 하는데 시작점을 입력하면 문자가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작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기능에서는 문자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의 중간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중간으로 바꿨습니다. 저렇게 중간으로 바꾸면서 작성을 하고 싶을 때에는 자리 맞추기라는 걸 중간이라는 옵션으로 M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의 중간점을 지정을 하게 되고 높이를 지정한 다음에 각도를 입력을 했을 때에 문자가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동일하게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DXF 코드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DXF 코드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객체 정보 그리고 DXF 코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DXF 코드를 먼저 살펴보자면 엔티티 섹션에서 텍스트란 걸 찾아갑니다. m텍스트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죠. 텍스트에 찾아가 보면 10번에 First Alignment Point라는 게 있고 조금 내려보면 11번에 Second Alignment Point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번은 옵셔널입니다. 요게 옵셔널이라서 조금 애매해지는 건데 자, 일단 이 친구의 DXF 코드를 가져와 볼게요. ent get에 entcel을 사용을 해서 DXF 코드를 가져오면 요렇게 기재가 됩니다. 지금 자리 맞추기 값이 기본값인 왼쪽이 아니라 중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리 맞추기에 설정되는 72번 항목이 미들이라서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DXF 코드의 72번 항목을 보면 4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객체의 특성까지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정렬 포인트는 2492, 2371 요거죠. 요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값이고요. 우리가 수정하지 못하는 형상의 위치 여기에 기재되는 값은 10번 코드에 들어가 있는 값인데 객체의 특성 중에서 특성 팔레트에서 수정할 수 없는 값은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집어넣는 값이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의 위치, 요 점의 좌표는 오토캐드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저 점의 좌표를 구성을 할 때에 글꼴이 영향을 미쳐요. 글꼴을 바꿔준 다음에 다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앞에서 10번 코드는 1195였죠. 이게 115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101이 2095로 바뀌어 있어요. 자리 맞추기를 왼쪽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10번 코드의 항목이 문자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수정이 되는데 이 값은 DXF 코드에서는 옵셔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작성할 때 집어넣어줘야만 하는 값입니다. 때문에 엔트메이크로 객체 정보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집어넣기 위해선 이 좌표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엔트메이크로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좀 더 만들기가 쉬운 커맨드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자리 맞추기 값까지 우리가 원하는 중간값으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요걸 중간으로 해놔야 문자를 집어넣을 때 요 좌표점이 요 선분의 중간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니까 보기가 조금 좋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자리 맞추기 값을 조절을 하고 나면 자리 맞추기 값을 지정할 좌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폴리선의 정점에서 중간점을 추출을 해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텍스트 높이를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의 각도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문자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텍스트 스트링의 내용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요게 문자를 집어넣을 때 최소한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요 정렬 방법을 그냥 왼쪽으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자리 맞추기까지 사용을 해준 거고요. 최소한은 요 4개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추가로 해주면 좋은 게 문자 스타일. 커맨드문에서도 옵션 키워드로 문자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요걸 생략할 경우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문자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기타 일반 특성도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겠죠. 문자의 색상, 그리고 문자에서 사용할 도면층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환경 변수를 조절을 해도 되고 객체를 다 만든 다음에 DXF 코드를 수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 친구들도 생략할 경우 현재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만들 리습에서는 6번과 7번 항목은 생략해서 현재 문자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하게 만들 거예요. 문자를 작성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 조건은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선을 선택해서 그 구간별 치수를 작성을 할 거죠. 그러면 폴리선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DXF 레퍼런스에 넘어가서 폴리선을 확인을 한다고 여기에 있는 폴리라인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폴리선은 요 폴리라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 폴리라인은 2D 또는 3D 폴리라인에 해당하는 값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 폴리곤 메쉬 혹은 서피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선은 LW 폴리라인,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PL이라는 단축 명령어로 작성하는 폴리선이에요. 객체 정보만 확인해도 객체 유형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nt get에 카에 ent 셀을 사용을 해서 폴리선을 선택해서 객체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객체 유형이 LW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중요한 건 당연히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계속했던 버텍스의 좌표죠. 각각의 점의 좌표가 10번 항목에 저장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기능 설명을 할 때 직선 구간의 폴리선만 계산을 할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폴리선의 세그먼트가 직선이 아닐 때에 변하는 값이 있겠죠. 그게 바로 42번 항목입니다. 객체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객체에서 가져온 값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요소만 호로 바꿔보겠습니다. 호로 변환 기능을 써서 바꾼 다음에 객체 정보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보가 요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딴 건 42번 항목이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요 친구만 마이너스 0.494098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통해서 각 구간별로 홀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선인 구간과 곡선인 구간은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는 곡선일 때를 배제하고 설사 곡선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요게 직선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문자가 요런 식으로 작성되도록 기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만들 건 폴리선만 만들 거예요. 원이나 호나 일반 선 그런 것들도 다 객체별로 길이를 계산하는 산식이 다르니까 그걸 다 구성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구간이 모두 직선인 폴리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XF 코드의 10번 항목이 좌표다 라는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70번 항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1번이 설정되어 있으면 닫혀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 살펴보면 128번에 P라인 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 종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기타 항목에 닫기가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로 되어 있으면 선분이 하나 추가로 생깁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이 선분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 선분에도 당연히 길이가 들어가 줘야겠죠. 이 중간점에 문자가 똑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닫혀 있느냐
닫혀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용할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128로 되어 있는 P라인 젠이라는 건 선 종류 생성, 요 친구를 의미해요. 요 선 종류 생성에 대해서는 요번 영상에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0번 항목이란 건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요게 비트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 디폴트 값인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닫혀있지 않고 P라인 젠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닫혀있고 P라인 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70번 항목이 128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닫혀있지 않고 P라인 젠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요 값이 129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닫혀 있으면서 P라인 젠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트코드라는 건 설정된 값이 각각의 값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객체 스냅, 5스냅 모드가 요 비트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70번 항목이 0 또는 128이면 닫혀있지 않은 상태고 1 또는 129면 닫혀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능을 실행하면 문자의 높이 값을 물어보게 만들 거예요. 물론 이 문자의 높이 값을 물어보는 단계가 뒤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객체의 계산이 들어가는 이런 루프가 실행되기 전에만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저는 맨 앞에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문자의 높이를 물어보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아무 값도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되는 값은 없어요. 그냥 nil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문자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get real을 사용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가 받는 값은 nil이 돼요. 이 말은 제가 방금 입력한 값이 nil일 경우에 어떤 값을 사용해라 라는 디폴트 값을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하나 집어넣어 놓은 건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값을 사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환경 변수 텍스트 사이즈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요 값이 뭔지도 이번 영상에선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링만 해도 금방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값을 지정을 했으면 이번에는 폴리선을 선택해 줄 단계입니다. 기능을 실행하고 문자의 높이를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객체 선택 단계로 넘어왔죠.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한 개만 쿡 집어서 선택하도록 만들 텐데 당연히 이 단계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구성을 하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건 각자 만들어 보세요. 요번엔 그냥 한 개만 선택하도록 만들 거고요. 여러 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선택 셋을 만드는 과정을 추가해서 루프를 돌려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리선을 선택을 했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폴리선이 닫혀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뒤에 실행할 내용이 달라지니까 요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단계에서 왜 닫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리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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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이렇게 총 5개의 세그먼트가 있으니까 추출되는 좌표는 총 6개가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만들 기능은 각 정점의 좌표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길이를 추출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정점을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쭉 매겨져 있을 텐데 하나의 리스트에 1번 좌표, 2번 좌표, 3번 좌표 그러다가 6번 좌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좌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번과 2번의 거리, 2번과 3번의 거리 쭉쭉쭉 나아가서 5번과 6번의 거리 이렇게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 문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 폴리선이 닫혀 있다. 1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6번과 1번의 거리를 지금 단계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6번과 요 앞에 있는 거의 거리를 측정해라 라고 시키면 될 텐데 그러면 루프를 구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규칙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 그 다음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거 이런 규칙인데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없다. 그러면 요 앞으로 넘어가라 라는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문이 하나 또 추가로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만들 기능에서 제가 만든 건 앞에서 폴리선이 닫혀 있는지를 판단하고 닫혀 있지 않으면 리스트를 요렇게 구성하고 닫혀 있는 상태라면 1번,
2번, 3번, 그리고 쭉쭉쭉 가서 6번, 다시 1번으로 리스트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6번과 1번 이렇게 규칙이 한 개로 통일이 되거든요. 끝에 있는 게 없을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 끝에 있는 게 없으면 그냥 기능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조금 단순화하고 루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요 규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폴리선이 닫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컴퓨터한테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폴리선이 닫혀 있는가? 닫혀 있지 않으면 정점의 좌표를 그냥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폴리선이 닫혀 있다면 정점의 좌표를 리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좌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1번 점의 요소를 전체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해 줘야 돼요. 요 과정을 거치면 점의 좌표들이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는데 반복문에서 두 번째 좌표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길이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좌표와 두 번째 좌표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할 건데 두 번째 좌표가 없다, 첫 번째 좌표만 있다 그러면 요 경우에도 더 이상 길이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두 번째 좌표가 있는가로 던질 거고요. 없으면 기능을 바로 끝내면 되겠죠. 있으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거리를 구하고 각도를 구할 겁니다. 여기에서 거리와 각도를 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서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문자를 작성할 때 실행할 기능은 요 커맨드문입니다. 그런데 요 커맨드문에 좌표가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하고 각도가 필요하고 문자의 내용이 필요하니까 요것들을 쭉쭉쭉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걸 앞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문자 높이 같은 경우엔 처음에 물어봤었고 앵글을 방금 구하는 거고 스트링이 문자의 거리니까 그 거리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를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각도를 계산한 뒤에 제가 루프를 하나 더 돌렸어요. 요걸 돌리는 이유는 문자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각도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각도죠. 점 두 개의 각도를 구하고 있는 건데 점 두 개로 구할 수 있는 각도는 한 개가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각도가 304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선의 방향을 반전시켜주면 각도는 124도가 돼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까지의 각도를 측정하느냐,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까지의 각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각도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선이다. 그러면 각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문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이 있죠. 그래서 문자를 집어 넣을 때에는 각도를 항상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수평하게 써놓은 글자지만 요게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문자가 뒤집힌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각도가 조금 더 넘어가서 270도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문자가 바로 섰거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도면을 밑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향을 원한다면 다른 각도를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에는 문자의 각도가 90도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 120도다. 그러면 뒤집혀 있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270도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320도 정도다. 그러면 문자가 바로 서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각도가 90도에서 270도 사이, 예를 들어 200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자가 뒤집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00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200도에 180도를 더해서 380도로 설정을 해주면 동일한 위치에 방향은 똑같지만 문자가 바로 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즉 각도에 180도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얼마다? 90도부터 270도의 구간이다. 그걸 여기에서 루프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각도가 90도 이상이면서 270도 이하인가? 여기에서 아니오라고 컴퓨터가 답을 한다면 각도가 90도 미만이거나 27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값이 되니까 문자가 뒤집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각도를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90도부터 270도 사이의 각도다. 그러면 문자를 뒤집어줘야 되니까 각도에 180을 더하거나 180을 빼주거나 둘 중 하나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문자의 뒤집힘 때문에 각도에 180도를 더하고 빼는 과정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문자가 들어갈 중간에 좌표가 필요하니까 두 점의 중간점 좌표를 계산하는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된 좌표가 커맨드문에서 요 포인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좌표 구했죠? 높이 구했죠? 각도 구했죠? 그리고 문자의 내용, 즉 두 점의 거리 다 구했죠. 그러니까 요 기능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중간에 문자를 생성하라. 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구해야 되는데 질문에서는 두 번째 점에 좌표가 있는가라고 물어봤고 실행될 내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점의 거리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프를 돌아가기 전에 정점 좌표 리스트에서 첫 번째 점의 좌표를 제거해줘야만 합니다. 즉 PT 리스트에 1, 2 쭉쭉쭉 6번 쭉쭉쭉 라스트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 과정에서 1번을 삭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가지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쭉쭉 진행하는 거고 다시 루프 돌기 전에 2번을 제거하면 3번과 4번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L-1번째 점과 L로 계산을 하고 루프를 돌기 전에 L-1번을 지우면 두 번째 점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기능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번 영상에서 만들 기능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를 다 그렸으니까 하나씩 기능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적어볼까요? 순서도 옆에다가 띄워 놓고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의 높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요걸 물어봐야겠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에는 제가 몇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get int, 요건 정수를 입력받을 때고 get real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숫자를 꼭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특정 함수에서 계산한 결과가 숫자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즉 반환되는 값이 정수 또는 실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꼭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펑션 리스트에서 숫자 항목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etDistance예요. 요걸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 값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환받은 값을 문자의 높이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텍스트라는 기능, 단일행 문자를 작성하는 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높이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거리를 찍게 되죠. getDistance가 바로 이 기능이에요. getDistance를 사용을 해서 getPoint, 포인트 어딘가 하나 좌표를 딱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클릭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클릭을 하지 않아도 두 번째 점을 입력을 할 때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숫자를 반환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일행 문자에서 문자의 높이를 결정할 때는 getDis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getDist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getDist의 인수인 좌표를 어디선가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폴리선 선택하는 단계가 더 앞에 들어가 있다. 폴리선을 선택한 다음에 문자의 높이를 정했다. 그러면 폴리선 선택, 즉 엔트셀을 사용을 할 때에 반환되는 값 중에 앞에 있는 게 좌표니까 그 좌표를 갖고 getDist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요거 갖고 루프를 한번 더 돌려서 여러 개의 폴리선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getDist라는 건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getReal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문자의 높이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실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getReal을 사용을 할 건데 기능을 사용할 때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대충 text height라고 문자까지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문자의 높이를 정하게 되죠. 그 정한 값을 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setQ를 사용을 해서 text heigh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 문자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면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기능을 쓸 때마다 늘 언제나 문자의 높이를 입력해야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런 걸 없애고자 디폴트 값으로 텍스트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을 쓰도록 보통 만드는데 요걸 만들려면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if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하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nil과 같냐 요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nil과 같냐고 물어보지 않고 요 뒷부분을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if에서는 조건문에서 반환되는 값이 nil이 아닐 경우는 반드시 기능을 써줘야 되죠. nil일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값이 nil일 경우에 특정 값으로 선택을 하라고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if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true와 nil을 뒤집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equal을 사용을 해서 nil과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값이 nil로 되어 있다. 그러면 setQ를 사용을 해서 text height를 재정의 해줘야 되는데 재정의를 뭘로 하느냐? getbar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참이라면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은 nil이니까요. 그래서 재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재정의 해준 다음에 괄호까지 닫아서 if라는 함수를 끝내주면 요렇게 실행을 했을 때의 텍스트 하이트라는 변수는 무조건 특정 실수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텍스트 하이트를 입력하라라고 사용자한테 물어볼 때 입력하지 않으면 어떤 값이 설정이 된다라는 걸 사용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값을 알려줄 때에 꺽쇠로 묶어서 특정 숫자를 입력해주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실행을 하면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렀을 때에 마치 100이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엔터를 입력을 했을 때에 설정되는 값은 100은 아니에요. nil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if문을 집어넣어 준 건데, 문제는 요 값 자체가 텍스트 사이즈에서 가져온 값으로 표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친구를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은 실수예요. 타입을 사용을 해서 getBy의 텍스트 사이즈를 가져오게 되면 실수입니다. 리얼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중간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친구를 문자열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real2string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getBy에서 가져온 텍스트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실수를 10지법을 사용을 해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변환을 해라. 요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면 반환되는 값은 쌍따옴표로 숫자가 묶여있죠. 타입을 사용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타입으로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스트링이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때에 원하는 값은 getReal 뒤에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요 문자열로 입력하는 부분이 텍스트 사이즈를 입력해라 라고 시키는 부분, 그리고 꺽쇠 가로까지 하나로 묶어주고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 100이라는 숫자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요렇게 잘라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걸 요 상태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되어 있는 real2string이라는 요 함수 자체가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로 인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컴퓨터가 계산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킬 부분 앞과 뒤를 분리해 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요 세 개의 문자열이죠.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도 결국에는 문자열이니까 이 전체는 세 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요렇게 세 개의 문자열이에요. 이 세 개의 문자열들을 하나로 합쳐서 getReal 뒤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문자열을 합칠 때 사용하는 함수가 string concatenate 혹은 string catch로 외우면 편하다고 설명했던 그 기능입니다. 요렇게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getReal 뒤에다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에 요렇게 현재 텍스트 사이즈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10진법의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 문자의 높이는 다 입력받은 거예요. 설사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텍스트 사이즈에서 가져온 실수로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으면 요만큼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엔 폴리선을 선택할 차례예요. 폴리선을 선택하는 건 너무 쉽죠? AntCell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도 select pline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선택한 폴리선을 뒤에서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일 객체의 폴리선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객체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의 AntCell로 객체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객체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예 객체의 전체 정보를 다 갖고 오면 돼요. AntGet까지 사용을 해서 전체 정보를 다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SSGet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객체에 루프를 돌리고 싶다면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객체 한 개만 쿡 집어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객체의 정보를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해주면 좋은 게, 요걸 실행을 할 때 사용자가 폴리선을 잘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폴리선이 아니라 일반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의 유형이 달라지니까 사용자한테 폴리선을 다시 선택해라 라는 문구, 그런 루프를 한 번 더 돌려주면 더 좋은 리습이 될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제 블로그에 게시해놓은 예제로 삼을 리습들에도 그런 루프를 구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의 정보를 갖고 왔으면 활용을 해먹어야 되니까 요걸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요 단계까지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폴리선이 닫혀 있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볼 차례인데, 폴리선이 닫혀 있으면 DXF 코드의 70번 항목이 바뀐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70번 항목은 비트 코드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70번 항목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닫혀 있지 않고 P라인젠도 안 쓴다라는 내용이었고,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닫혀 있다. 그리고 128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P라인젠을 쓴다. 그리고 129번으로 되어 있으면 1 플러스 128이니까 닫혀 있고 P라인젠도 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닫혀 있을 경우는 1번 혹은 129번이고, 닫혀 있지 않을 경우는 0번 혹은 128번이란 뜻인데, 물론 이 값을 0 또는 128일 땐 어떻게 하고 1 또는 129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조건문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트 코드를 사용을 할 때엔 비트 코드 전용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펑션 리스트에서 log and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논리연산 중에 and에 대한 결과를 반환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논리 연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수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log and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반환을 해줍니다. 제가 얘까지 써놨죠? 객체 스냅의 경우 끝점, 중간점, 직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OS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133이고, 중심점, 직교, 근처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644로 설정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에 log and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둘 다 중심점과 직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트 코드의 교집합인 132만 반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교집합을 반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log and라는 함수인데, P라인의 70번 항목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값과 1이라는 비트 코드의 교집합이 1이다. 그러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논리연산을 이해해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log and를 사용을 해서 CDR에 association list 70번 데이터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요만큼으로 추출한 값과 1과의 log and가 0이랑 이꼴이다.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true가 나오면 닫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데이터를 정해줘야겠죠? P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열려있는 P라인을 그리고 닫혀있는 P라인도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setQ를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CDR에 ASSOC를 사용을 해서 70번 항목의 데이터에서 불러오면 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닫혀있는 걸 사용을 해보면 똑같은 걸 호출을 했을 때에 1이라고 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호출되는 값에 log and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log and를 사용을 해보면 nil이라고 나올 겁니다. nil이라는 뜻은 닫혀 있다는 뜻인 거고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닫혀 있는 폴리선의 데이터니까 당연히 닫혀 있다고 nil이 반환이 되는 게 정상이죠. 열려있는 친구를 데이터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log and를 사용을 하면 t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 열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건문이 잘 구성이 됐습니다. 요거 자체가 if의 조건문이 되면 되는 거죠. true 또는 nil을 반환하니까 조건문에 집어넣고 t일 때 어떻게 실행을 하고 nil일 때 어떻게 실행을 하라, 요 내용을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요게 t라는 뜻은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폴리선이 요렇게 열려 있을 때에는 1, 2, 3 요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점의 좌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true일 경우고요. nil일 경우에 정점의 리스트는 1, 2, 3 쭉쭉쭉 물러나서 L까지 가고 마지막에 1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 과정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메모장으로 넘어와서 폴리선이 닫혀 있는가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봤고, true일 경우에 정점의 좌표를 수집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쓸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요 내용이 true에서 실행할 내용이 되는 거죠. if에서는 true에서 실행할 함수 1개, nil에서 실행할 함수 1개, 이렇게 2개의 함수만 인수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전체가 while로 묶여있는 하나의 함수니까 프로그램스로 묶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폴리선이 열려있을 때 실행할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폴리선이 닫혀있을 때 실행될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똑같이 이 내용까지만 진행을 하면 앞에서 닫혀있지 않을 때와 진행된 내용이 똑같죠? 닫혀있을 경우엔 기능을 다 수행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을 맨 앞에다가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맨 뒤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setQ를 사용해서 ptList를 정의하는데 append를 쓸 거예요. append를 사용을 해서 ptList에 list 카의 ptList를 갖고 와서 append로 붙여줄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썼느냐? 그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요 내용 중에 리스트를 사용할 한 이유는 append를 쓰기 위한 거예요. append라는 건 리스트와 리스트를 합쳐주는데 각각의 요소를 합쳐주기 때문에 한번 리스트로 묶어서 요걸 통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함수 기능 설명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는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로그엔드가 nil을 반환할 경우에 실행할 기능이 되는 건데 if 함수에서는 nil일 경우에 실행할 기능을 한 개밖에 써줄 수 없는데 지금 2개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스로 한번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보기 좋게 조금 들여쓰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들여쓰기를 정리를 하면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서 실행한 내용이 끝났죠? 그러니까 if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면 i에 끝나는 겁니다. 요 내용이 폴리선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점을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복사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반환되는 값은 nil일 텐데 ptList를 확인을 해보면 정점의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데이터에 저장을 했던 값은 로그엔드가 t일 경우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폴리선을 데이터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점의 좌표가 맨 뒤에 추가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ptList를 비워놓고 다시 한번 기능을 사용을 해봅시다. ptList를 nil로 설정을 해서 비워준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야겠죠? seq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닫혀있는 폴리선을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 부분 복사한 내용을 실행을 해주면 포인트 리스트에 점의 좌표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확인을 해보면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점의 좌표를 리스트로 저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자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쭉쭉쭉 정리할 차례입니다. 제가 문자를 작성하는 기능은 커맨드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필요한 값이 몇 개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살펴보면 일단 포인트 있어야 되고요. 하이트는 우리가 구했죠? 앵글 구해야 되고요. 스트링을 구해야 돼요. 자, 요걸 하나씩 구하면 될 텐데 가장 먼저 두 번째 좌표가 있는가 요건 루프를 구성을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부터 구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distance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 1, 포인트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을 입력을 해주면 입력한 두 점의 거리를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을 당연히 써먹어야 되니까 setQ에 text string이라는 변수에 받아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환하는 값은 실수로 반환을 해주겠죠? 그리고 자릿수의 반올림도 오토캐드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릿수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환되는 값을 real2string을 사용을 해서 10진법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반환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로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pt1과 pt2가 뭔지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setQ에 pt1을 설정을 하는데 첫 번째 점은 ptList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죠. 그러니까 카의 ptList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setQ의 pt2번은 ptList의 전체 요소들 중에 두 번째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cadr ptList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pt1과 pt2의 거리를 십진법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변환한 다음에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요게 거리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구해야겠죠? 각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angle이라는 함수고요. pt1과 pt2 요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집어넣어주면 라디안으로 각도를 변환해 줍니다. 근데 요 라디안 값을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endmake나 entity modify나 그런 때 사용을 할 거, DXF 코드에 직접 집어넣을 때는 라디안 값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커맨드문에서 물어보는 건 이건 디그리 값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180도를 더했다 뺐다 하는 계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환되는 라디안 값을 디그리로 바꿔야만 쪼물럭쪼물럭 하기도 편하고 그걸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꿀 때 사용하는 사용자 함수가 넘버에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라디안 to 디그리라 그래서 rtd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함수를 리스 구문 안에 어딘가 맨 처음 같은데 이런 데다 집어 넣어주면 이 리습을 사용하는 동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라디안 to 디그리 rt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 값을 디그리 값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자, 값을 변환을 했다는 건 어딘가에서 써먹기 위해서 변환을 한 거니까 seq에 text angle이라는 변수에다가 변환된 각도를 저장을 해줄게요. 근데 요 값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 각도가 90도 이상이면서 270도 이하인가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을 하느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 사용하는 함수니까 if를 사용을 해주고요. 조건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게 텍스트 앵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90도보다 크냐, 그러니까 꺽쇠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텍스트 앵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270도보다 작냐 혹은 작거나 같냐, 요 같다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정확한 사각형일 경우에 수직으로 작성되는 문자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는 요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nd라는 함수였습니다. 요 and라는 함수는 ssgetFilter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오퍼레이터를 설명을 할 때 and와 or, xor, not 요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요게 펑션 리스트에도 그대로 있어요. 컨트롤 F로 and를 찾아보면 and라는 함수가 i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or 같은 함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and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조건까지는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하는 값이 true다. 그러면 각도에 180도를 더해주거나 180도를 빼주면 됩니다. 즉, 요 두 번째 줄에 setq text angle을 정의를 하는데 플러스 text angle에 180을 더해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조건에서 nil을 반환을 했다면 90도보다 작거나 270도보다 클 경우니까 텍스트 앵글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nil에서 실행할 값은 없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두 점의 중간점 좌표를 계산을 해라. 즉, 포인트 1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와 포인트 2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의 중간점을 찾으면 되는데 너무 쉽죠? 요거는 그냥 두 점의 좌표를 x축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 y축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냥 단순 산수입니다. 그 과정을 리습으로 한번 적어보자면 일단 x축을 정해줘야겠죠? x축은 pt1번 같은 경우엔 카의 pt1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카의 pt2번에 x축의 좌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x축의 좌표가 나오겠죠? y축의 좌표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요게 CAR이 아니라 CADR이면 됩니다. 디크리먼트 파트에서 가져온 요소들 중에 첫 번째 요소, 그게 y축의 좌표니까 플러스 CADR의 pt1번, CADR의 pt2번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요게 y의 좌표, 요게 x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구한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줘야겠죠? 리스트로 전체 값을 한번 묶어주고 요렇게 저장한 값을 setq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포인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1번과 포인트 2번의 중간점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그림들 중에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중간에 문자를 생성해라. 요 메인 기능이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제가 변수의 이름을 조금씩 바꿨죠. 요 포인트라는 건 텍스트 포인트, 중간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자 높이, 하이트 같은 경우엔 앞에서 저장을 했었죠. 텍스트 HIGHT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앵글은 텍스트 앵글에 저장을 해놨고, 문자열의 내용은 텍스트 스트링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처음부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사이즈 실행을 해서 설정을 해주는데 500이 너무 크니까 저는 100 정도로 설정을 직접 해줄게요. 직접 입력했으니까 이 단계는 필요가 없을 거고, 데이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붙여넣고 이 폴리라인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폴리선이 좌표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는 이 내용을 실행을 해줘야겠죠?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실행을 해주면 폴리선의 리스트가 쭉 나올 텐데, 제가 이걸 실행하기 전에 PT 리스트를 비우지 않아서 너무 많은 점이 생성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루프 돌릴 게 아니라 앞에 두 개만 쓸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PT1과 PT2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텍스트 스트링 계산을 쭉 시켜주고 각도도 계산을 한번 시켜줍니다. 요거 0도로 나오니까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굳이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앵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포인트 좌표를 한번 계산을 시켜줘야겠죠? 요만큼을 계산을 시켜주면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문을 실행을 해주면 문자가 삽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점으로 실행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내용이 다 구성이 된 거고, 루프를 돌리기 전에 데이터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정점의 좌표 리스트에서 첫 번째 점의 좌표를 제거해라. 요거야 너무 쉽죠? 정점의 좌표는 포인트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seqpt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데, CDR에 pt 리스트를 조회해서 덮어 써라. 요렇게만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 제가 선택해놓은 내용을 반복문으로 루프로 구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whi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while을 한번 열었으니까 괄호를 맨 뒤에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문만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플로우 차트에서 설정한 조건문은 두 번째 좌표가 있는가 였어요. 전체 리스트에서 두 번째 좌표를 조회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는 cadr이라는 함수입니다. CDR에 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pt 리스트라고 이렇게만 적어주면 반복문이 끝난 거예요. 보기 좋도록 띄어쓰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려놓은 플로우 차트에서 사용할 전체 기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명령어로만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빈칸 없이 쭉쭉 다 붙여놓고 명령어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RTD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명령어니까 요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기능을 구성을 하는데 define function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로 구성을 할 겁니다. 명령어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걸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요번엔 1, 2, 3이라고 할 거고요. 괄호를 열고 슬래시를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슬래시 뒤에 까먹어야 될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 하이트 같은 거 까먹어야 되겠고, 데이터도 까먹어줘야겠죠. 근데 사실 데이터는 요 루프를 한번 돌면 비어있게 되니까 까먹진 않아도 돼요. 여기에 적어줄 필요는 없긴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리스트 적어줘야 되고, pt1번, pt2번,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변수, 텍스트 앵글이라는 변수, 그리고 텍스트 포인트, txt pt라는 변수까지 요렇게 내용을 까먹어주면 되고, define function에서 맨 앞에 열었던 괄호를 맨 뒤에서 한번 닫아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리스브의 구문 중에 제가 rtd라는 서브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하고 rtd라는 걸 까먹기 위해서 함수까지 적어주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보기 조금이라도 더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0줄이 조금 안 되는 리습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잘 실행이 되나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쭉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집어넣을 텐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서는 이것저것 제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새 도면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폴리선을 사용을 할 거니까 폴리선을 대충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클릭한 위치까지가 1500 정도 되니까 문자의 높이는 한 200 정도로 실행을 해볼게요. 복사한 내용을 혹은 파일로 저장한 리습을 불러온 다음에 123이라는 제가 지정한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새 도면이니까 텍스트 사이즈의 초기값은 2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200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폴리선을 하나 쿡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각 부분의 길이가 문자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자가 크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 줄게요. 지금 컨트롤 Z를 하면 한 번에 한 개씩의 커맨드 문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언두를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언두를 쓰는데 비긴을 앞에다가 찍어 놓고, 그리고 맨 뒤에 마지막에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언두를 엔드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령행을 잘 보면 위에 요런 내용들이 계속 기재가 돼요. 왜냐? 환경 변수를 수정을 안 했기 때문이죠. set bar을 사용을 해서 cmd echo echo 요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라. 요 내용까지 집어넣어 주면 조금 더 쓰기 편한 리습이 될 겁니다. 오토캐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이라는 기능으로 텍스트 하이트는 200이 너무 컸으니까 요번엔 5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폴리선을 쿡 클릭해주면 문자가 쭉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 명령행도 깔끔해지고 컨트롤 Z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한 번에 싹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선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폴리선의 구간별 길이를 문자로 입력해주는 리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리습을 만들 때 사용한 기능들 중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건 로그엔드 한 개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기능들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한 번씩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함수들이고, 요것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로그엔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걸 로그엔드 함수를 안 쓰고 1 혹은 129냐 0 또는 128이냐 이렇게 컴퓨터한테 물어봐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전체 구문에 살을 좀 더 붙이면 여러 개의 폴리선에 한 번에 구간별 치수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선일 땐 뭐를 실행하고 폴리선일 땐 뭐 실행하고 원일 땐 뭘 실행하고,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기능들까지 살을 붙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런 기능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리스트 관련 예제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